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4장 필사적인 도주 생존의 해부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과 말에 올라탄 사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내, 해리와 재현, 이라는 이 세 가지 소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11강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기, 소위 이야기하는 미러 뉴런, 거울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요리사와 화재 경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신경의 각 부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와치타워, 감시탑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거울 뉴런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쿠라는 그 원숭이에 대해서 여기 소위 말하는 F5 부위를 전정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언어 영역이 있는, 인간의 언어 영역에 근접해 있는 F5에 대한 그 기능을,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던 이탈리아 과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원숭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짚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부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던 중에, 원숭이가 잡으면 이런 신경학적으로 이런 정기적인 활성이 되는 걸 알았지만, 우연히 원숭이가 아니고 그 실험자가 이걸 잡았을 때도 동일한 반응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거울 뉴런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후속 논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는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착이 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트라우마에서 이런 거울 뉴런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분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언어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내 기분이 옆에 사람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또 저 사람이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쉽게 모방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언어를 할 때도 닮아간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혹은 뭐 또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또 혹은 제 아들이 어릴 때 보면 막 저하고 이렇게 장난치고 할 때 어느 날 제가 하던 말투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이걸 보면서 그것이 거울 뉴런의 기능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울 뉴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감정이 쉽게 젖어든다는 거죠. 또 역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나도 쉽게 이렇게 때로는 분노하거나 때로는 우울증에 쉽게 빠져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울하더라도 저분이 이런 저 우울한 상태구나. 그렇지만 나는 저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 상황 자체를 바꾸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뭐 소위 말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그냥 있다 보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몇 마디 하면 나도 금방 화가 나게 되고 우울하게 되면서 그 감정이 이렇게 휩쓸린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 트라우마가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주위 사람한테도 가능하면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들도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거울 뉴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에 있어서 이 거울 뉴런이 어떤 또 다른 관점이 있느냐면, 이 트라우마 환자들은 가능하면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별로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옆에 사람이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면 또 내 몸도 같이 노래도 잘하고 싶고 뭘 따라 하고 싶은데,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은 별로 남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이 감정이 본인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데 이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어떤 농담을 하거나 뭘 맛있는 걸 먹고 맛있다 그래도 별로 뭐 그냥 배고프기 위해서 먹을 뿐이고 그냥 뭐 남들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교감하면서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된다는 거는 이제 주위 사람한테 관심도 가지게 되고 주위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기도 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이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 트라우마로부터 극복이 된다.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옆에 사람한테 그런 이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주위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게 있으면 바로 거기에 이렇게 감정이 휩쓸려 가지고 더 트라우마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치료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줘야 되는 이야기는 주위 사람의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에 그걸 차단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런 이 소위 맷집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또 앞 시간에 우리가 요리사와 화재 경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소위 말하는 시상 부위, 영어로 이제 살라무스라고 하는 이 부위가 우리 몸에 이제 요리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우리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극들이 들어오게 되죠. 뭐 타치도 있고 소리도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 혹은 감정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상 부위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 그렇지만 그것이 모이면 누가 옆 사람이 이렇게 조금 유쾌한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또 느끼는 바람의 어떤 느낌들 혹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고 느껴지는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들은 어떤 한 가지 어떤 감각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감각들이 내 몸에 전달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감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라면에 그냥 뭐 면 넣고 수프를 넣고 끓이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맛은 수프 맛도 아니고 면 맛도 아니고 그것이 종합돼서 나타나는 또 다른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콜크 박사는 소위 말해 요리사, 쿠커의 개념으로 이제 살라무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제 편도체. 이 편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스모크 디텍터다. 어떤 위험을 이제 디텍션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 우리가 전정 부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와치 타워, 감시탑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상 부위에서 이런 감각들에 대한 것들이 되고 우리 몸에 이제 전달이 되면 이런 편도체에서는 이것이 위험한 사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시상 부위라고 하는 이 편도체라고 하는 이 아미그달라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어떤 그 변연계의 한 끝 부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아몬드와 닮았다. 그래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소위 말하는 스모크 디텍터.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연기가 나는 거를 이제 디텍션해서 위험이 나는 걸 알려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작동을 하게 돼서 시상 하부로 들어가게 되고 시상 하부에서는 바로 위험이 있으면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든지 혹은 나한테 위협이 있는 것들과 싸움을 하든지 도주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반응이 막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역할을 하는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아미그달라인데 문제는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스모크, 연기 냄새가 나는구나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진짜 우리한테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전두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와치타워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쓰게 되는데, 이런 연기가 났을 때 정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아는 우리가 전두엽의 역할까지, 이 전두엽까지 정보가 전달이 되고 판단이 되면, 아,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스테이크 굽다가 너무 이렇게 뭐 고기 좀 굽다가 좀 많이 탔을 뿐이지, 이 연기는 나를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나를 해치지 않아, 뭐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아니야, 이거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전두엽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전두엽까지 가는 길은 길다는 거지. 하이로드라고 표현하는 이런 우리가 시상 부위에서 이 살라무스에서 그런 정보들이 모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두엽까지 가게 되는 거는 좀 더 걸리고, 오히려 로로드 이런 편도체에서 바로 이렇게 시상 하부까지 가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는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균형을 맞춰주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디로 가느냐면 로로드로 바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기만 나도 본인의 몸은 굳어지고 떨리고 막 두렵고 도망가야 되겠다,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정보들이 바로 그냥 로로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했는 핵심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PTSD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들이 있으면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나 이런 충동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PTSD 환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좀 여유를 가지고 치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가 전두엽으로 정보의 판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이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두 가지 치료가 있는데, 하나는 탑다운 방식의 치료가 있고, 하나는 바텀업,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그 조절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의 방식은 뭐냐면 이제 전두엽으로부터 인식을 해서 이걸 아미그달라, 이 편도체를 우리가 이제 좀 컨트롤하는 그 훈련을 좀 하자면, 소위 말하는 깊은 명상요법을 하거나 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힘을 그래도 키우고 간다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걸 조금 판단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바텀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기가 나고 내가 몸이 굳고 막 이거 위험할지 모른다, 빨리 도망가야 될까 두려울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숨을 깊이 쉬면서 빨리 움직이지 말고, 그때 일단 숨을 천천히 쉬면서 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바텀업 레귤레이션의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콜크 박사의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말과 말에 올라탄 사람으로 비유하는, 콜크 박사가 이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면서 사실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왜 그걸 자꾸 반복하느냐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과 말에 올라탄 사람,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내, 세리와 재현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과 말에 올라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이성과 또 감성이라는 거는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어떤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나답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평온할 때 이야기고, 만약 우리가 굉장히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된다 하면은 이 감성과 이성이 완전히 따로 놀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말과 말에 올라탄 사람의 그런 표현에 대한 그를 콜크 박사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아마 고심 중에 아마 비유를 하자면 말과 말이 올라탄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말이 올라탄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우리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고 뭐 길도 평탄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을 탄 사람은 아주 이제 말을 잘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은 이제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게도 할 수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뭐 길을 꺾어서 갈 수도 있고 또 막 이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고 막 소리가 들리고 또 말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말에 탄 사람의 조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면 우리가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는 일상 삶에서는 뭐 내가 하던 일들을 잘하고 집중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혹은 뭐 굉장히 성과도 있지만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딱 작동을 하게 되면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멈추고 오로지 이렇게 감성에 의해서 그런 아미그달라에 의해서 뭐 분비되는 그 트랙을 통해서 로로드로 가게 되면 그런 시상하부를 거쳐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때는 전두엽이 작동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그래서 말을 참 잘 들을 것 같은데도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제 하다가 이제 아마 콜크 박사는 말과 말에 올라탄 사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분노 조절도 잘 되고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되면, 그래서 뭐 이 책에 앞에 나왔던 그 뭐 1강, 2강에 나오는 그 톰과 같은 사람은 이 폭죽이 터뜨려지는 걸 보고 평소에 뭐 이런 생활을 그런 대로 잘 하다가도 폭죽이 터뜨려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월남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막 재현이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변연계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도체를 통해서 이런 호르몬이라든지 자율신경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되는, 이게 이제 트로마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그래 네가 그때 트라우마가 있었던 걸 잘 생각해보고 그때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훈련하면 너 금방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콜크 박사의 의견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훈련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훈련을 뭐 이런 코미디 프로에서도 뭐 그런 걸 인용을 콜 박사는 해놨는데, 우리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그 분노에 대한 조절 프로그램을 이렇게 TV에서 할 때는 그때는 뭐 잘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이 감성적인 뇌와 이성적인 뇌가 서로 부딪힐 때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면 감성적인 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뭐 장, 심장, 또 폐 이런 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뭔가 몸이 불편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한 그런 장애에 빠진다. 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는 뭐 화도 잘 안 내고 굉장히 사람한테 좀 그래도 좀 다정하게 대할 수도 있고 이래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그런 트리거를 딱 누르는 순간에는 뭐 이성적으로 뭐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막 바로 이렇게 화가 나면서 온몸이 굳어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랬구나, 무엇이 나한테 트리거 포인트였을까,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여러 번 뭐 실패하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어떤 것들인지를 계속 돌아보고 하면서 이 트라우마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그만큼 내가 이제 분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콜크 박사가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가라든지 또 이렇게 그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혹은 내가 그런 상황에 됐을 때 바로 분노 표출하기보다는 깊은 숨을 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면 이제 과거보다는 분노에 대한 내가 통제력도 가지게 되고 또 더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뇌라는 내용은 뭐냐면 스탠과 오테 로렌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1999년도 가을에 9월 달에 런던 온타리오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아마 디트로이트, 미국의 디트로이트로 학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여행을 하던 도중에 짙은 안개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큰 트럭이 정말 자기들이 있는 차 위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스탠은 이제 남편이니까 남편이 이제 막 힘을 써서 나오려고 했지만 나갈 수 없고, 그 부부가 차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밖을 보니까 막 또 다른 연쇄 충돌이니까 어떤 소녀가 막 이렇게 살려달라 그랬지만 그 차는 또 불이 나고, 그 불 속에 있던 그 차에 있던 갇혀있던 여자가 나오려고 그랬지만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이 부부가 보게 되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그 트럭 운전사가 그 부부를 구하기 위해서 와서 그 창문을 열고 해서 이 남편이 나왔지만, 그때 오테 로렌스는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 차에서 이제 그 스탠 남편이 또 트럭 운전사와 같이 해서 그 오테 로렌스 부인을 이제 구해내고 응급실에 왔지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 그렇게 다친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퇴원해서 이제 집에 왔지만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뭐 교통사고 연쇄 충돌이고 큰 사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뭐 큰 부상이 없으니까 부부가 뭐 그러면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제목처럼 이 트라우마에 계속 내내 시달리는 거죠. 이 트라우마 현장을 벗어나고 어떤 문제도 없지만 이 일상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또 정신과 의사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스탠과 오테가 이제 아까 그때 8강에서 말씀드렸던 마샤 같이 그런 이제 펑셔널 MRI, 기능성 MRI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콜크 박사를 찾아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콜크 박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은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렵고 하는 그래서 일상이 전혀 몸이 이제 괜찮아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스탠과 오테 로렌스 부부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런 펑셔널 MRI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8강에서 했던 것처럼 이 마샤의 경우도 이런 펑셔널 MRI 검사를 하기 왔었고, 가장 먼저 이제 이 검사를 했던 지원자였고, 이 마샤가 이제 펑셔널 MRI를 하는 과정은 13년 전에 딸아이를 데리고 캠프에서 돌아온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당시에 마샤가 임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 있는 태아도 사망한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그 펑셔널 MRI 결과를 이제 우리가 8강에서 봤는데, 이제 똑같은 거죠. 이 스탠과 오테 로렌스 부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펑셔널 MRI가 증명해 주는, 거기에 대한 거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강의의 주제는 해리와 재현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디소시에이션, 해리라는 거는 뭐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 트라우마에서 가장 핵심이다. 그 제가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그 트라우마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그때 어떤 소리들, 그때 이미지들, 그때 이 생각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감각들이 완전히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우리 몸의 소위 말하는 각 부위를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조각이 나면, 통합이 되지 않고 조각이 나면 어느 한 부위만 자극이 돼도 그때 이 트라우마가 바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헬이라는 거는 지금 뭐 콜크 박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트라우마의 핵심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굉장히 이렇게 화재 사건을 겪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냄새가 나도, 뭐 소위 말하는 옆에서 누가 담배만 피워도, 혹은 뭐 고기를 굽다가 그런 냄새만 나도 그때의 기억이 나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단순한 연기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각난 이 기억들이 온몸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소리만 들려도, 어떤 이미지만 있어도 막 그때 온 트라우마가 내 몸으로 완전히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면 내가 이제 그런 방어적인 움직임이 되게 되고, 내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그때 일들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해리와 그때 일이 재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이 과거에 내가 가졌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뭐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코끝에 살짝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냄새가, 연기 같은 냄새가 나는데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작동하면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트라우마가 해결되는 건데, 트라우마에 빠진 PTSD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나면 바로 내가 막 긴장하게 되고 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근데 내가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이걸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체육관에 가서 막 이렇게 막 힘든 헬스를 막 열심히 하면서 내가 막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막 약물을 먹고 막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뭐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혹은 나를 자꾸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막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오토바이를 탄, 우리 이강에서 다루었던 그 톰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질주하거나, 혹은 막 번지 점프를 막 계속 하면서 나를 막 위험한 상태에 빠뜨려, 혹은 워커홀릭 같이 막 이 앰뷸런스 기사처럼 막 한밤중에 일을 계속 하면서 막, 왜냐면 나는 그냥 우리가 일 중독이다 그러지만 일 중독의 근본에는 나에게는 어떤 형태의 트라우마든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나를 혹사시킨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트라우마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뭔가 편하지 않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내 몸을 혹사하는 방법으로, 혹은 약물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방향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정상의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내 몸이 피곤하고 우울한 상태로 뭐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많은 그런 트라우마, 뭐 저도 이 트라우마를 알기 전에는 그래서 내 몸을 그냥 막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감정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한 그런 유쾌하지 않은 그런 감정들, 혹은 두려운 마음들을 잊기 위해서 내가 몸을 그렇게 혹사시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은 완전히 거기에 이제 과거의 기억들로 다시 이렇게 감싸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고, 일상의 일들이 무관심하게 되면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충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 뭐 이제 3월 말이고 벚꽃이 한참 막 피어 있고, 주위에는 막 이렇게 개나리도 이미 피고 막 얼마나 지금 잔디도 올라오고 새 잎도 나고 막 좋은데,
이 좋은 봄날을 즐기지 못하고 내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은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뭐 어른이 돼도 이게 어릴 때 충분히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거든요. 제가 만나봤던 어떤 사람은 40대, 뭐 50대가 돼도 그 늙은 노모를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왜 옛날에 나를 그랬어? 왜 엄마 그때 나를 안 도와줬어? 왜 엄마 나를 그때 버리고 갔어? 계속 옛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도 이분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면 그분이 트라우마로부터 얼마나 극복이 됐는지 트라우마 스코어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해리와 재현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거는 나에게서 어떤 것들이 그런 반응을 일으키나.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겪지만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던 가운데 이렇게 어떤 프로젝션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남 탓을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저는 되게 이렇게 화가 나는 걸 경험한 적이 많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어떤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아까 같은 뭐 폭죽 같은 것도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를 가다가 단지 애가 뛰어노는 것만 봐도 내가 베트남 전쟁 때 그 봤던 아이들하고 막 오버랩이 되면 뭐 내가 길을 가다가 애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애들이 귀엽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월남전에서 애기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애를 보는 순간에 월남전과 오버랩이 되면서 본인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베트콩이 어딘가 나타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장면이 갑자기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뭐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은 옆에 누가 친구가 타치만 해도 갑자기 막 이렇게 몸이 굳어버리고 옛날에 그 생각이 나면서 막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나한테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런 걸로부터 자꾸 이렇게 내가 의식을 하게 되고 지금 내가 바로 이렇게 그 아미그달라로 바로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뇌하수체의 패스웨이 로로드로 가는 게 아니고 전두엽으로 가는 하이로드로 가는 훈련들을 자꾸 깊은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트리거 리액션이 있더라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트리거가 있을 때마다 혈압이 올라가거나 막 두통이 있던 것들도 어느 시점 되면 이제 그런 것들도 트라우마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해리와 재현에서 그걸 통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그 기억들에 의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사회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막 그때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 정상적인 관계도 갖지 못하게 되고 또 가정 내에서나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리액션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스스로 느끼는 거는 나는 인간으로서 참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좀 괴물과 같은 행동을 할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죠. 이제 수치심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 이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을 잃게 되고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로부터 잘 극복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사회와 이렇게 단절이 되게 되고 나는 이제 자꾸 이렇게 혼자서 숨어 지내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 단절된 정말 이렇게 조각난 그런 기억들 하나에 의해서 내가 온몸이 굳어지거나 트라우마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각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때 이 일들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은 그때 일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아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단순히 내가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수치심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조각난 것들에서 나를 느끼게 되면 내가 그때 어떤 감정들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이 이런 거였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네이밍하게 되는 규정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거기 있다 이렇게 콜크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4장 필사적인 도주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런 스탠과 우태 부부였던 그 펑셔널 MRI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화재 경보기 성능이 과해지면 또 망가진 시간 기록지 또 작동을 멈춘 시상 2인증 또 가장 중요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어떤 치료적인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4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